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3월 강의 개강하는 날인데요. 평소보다 조금 저희가 늦었기 때문에 개강 일정 자체가 보통은 첫 주에 개강을 해야 되는데 1월 강의 시작 시점이 좀 늦어서 3월달 시작이 좀 늦어졌습니다. 좋죠. 그래서 그것도 또 좋게 생각하면 좋고 또 조급하게 생각하면 조급하고 그런 부분들인데 이제 뭐 저희 즐겁게 해 나가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즐겁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달부터. 자, 그래서 오늘 그 첫날이기 때문에 첫날은 몇 가지 활동들이 좀 더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있어서 강의 전체적인 구성 안내해드리게 될 거고 첫 번째 시간에 안내해드리고 그다음에 또 오늘 또 해야 될 이런 저런 것들이 직강에선 추가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확인을 하고 몇 가지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오늘 자료를 연간 계획서 있는 두꺼운 자료를 하나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구조화 할 때 도움되는 표 자료, 교육의 이해와 그 다음에 한국교육사 파트 받으셨을 겁니다. 그 두 가지 받으셨고 그리고 상담 카드 받으셨을 텐데요.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 카드는 직강, 직영상만 의미 있는 부분들이고요. 의미 있는 부분이라서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1, 2월 달에 저희 강의 들으셨던 선생님들 그래서 1, 2월 달에 그 상담 카드 내셨던 선생님들은 안 내셔도 됩니다. 상담 카드 안 내셔도 되고 연습장으로 쓰시면 되고요. 한 장밖에 없지만 근데 이제 3월 달에 처음 오신 쌤들이 있으시잖아요. 직강이든 직영상도 똑같습니다. 지금 저희 3, 4월까지는 직강, 직영상 차이가 전혀 없이 똑같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상담 카드도 직강, 직영상 동일하게 제출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상담 카드 같은 경우에는 틈틈이 쓰셨다가 쓰시고 수업 끝날 때 직영상반은 저희 조교쌤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는 거고 이제 앞으로 걷어서 조교쌤이 받아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직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강의실 같은 경우에는 다 쓰시고 마지막에 제가 한번 걷을 거예요. 그럼 그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담 카드 아래쪽에 보면 이제 빈칸 있잖아요. 그 부분은 보통 제가 쓰는 제가 상담하면서 정리하는 부분이라서 근데 쓰고 싶은 거 있으면 쓰셔도 돼요. 거기에다가 쓰셔도 상관없어요. 써주시면 좋죠. 정보들이 있으니까 작년 시험이 몇 점이었어요 이런 거 써주 어차피 물어볼 거니까 상담할 때 몇 점이에요 이러면서 막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미 다 적힐 거지만 미리 쓰고 싶다 그러면 써서 내주셔도 좋죠. 그런 사항들 자 미리 말씀드렸고 그건 확인 드렸고요. 자 그리고 그 연간 계획서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3, 4월 강의 안내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강의 들으러 오셨기 때문에 쌤들은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이 시점이 되면 3, 4월 강의에 대해서 대략은 다 알고 계실 텐데 이제 우리 3, 4월 수업의 목적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런 사항들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똑같이 나가는 자료인데 1, 2월 달에는 1, 2월부터 11월까지 자료가 있어요. 3월 달이 되면 줄어요. 이제 3월 달. 5월 달이 되면 5월부터 이런 식으로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강의 되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끝나는구나. 이제 드디어 1년 플래닝 끝나는구나. 이런 느낌도 들긴 하는데 자, 3, 4월 강의는 올해 수업 중에서 두 번째 있는 이론 강의인데요. 뭐 마지막 이론 강의이기도 하죠. 그렇게 생각하면 뭔 소리냐. 벌써 시작밖에 안 했는데 벌써 마지막이라는 얘기를 하다니 1, 2월 달 이론 강의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이론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들 얕게라도 전체적으로 다 이해하고 구조화를 하는 걸 목적으로 했던 반이고 3, 4월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심화 이론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이론들 중에서도 중요 사항들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자세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근데 오늘 받으신 자료들 보게 되면 오늘 추가 자료라든지 그런 게 없죠. 왜냐하면 초반을 나가기 때문에 교육의 이해 파트를 나가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추가 자료가 필요하진 않죠. 그래서 사실은 속도를 조금 다르게 합니다. 이건 앞으로 쌤들 공부하실 때도 조금은 염두에 두고 접근하시면 좋은데 1,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기본이 없는 상태에서 전체적인 영역을 다 정리를 해야 되는 반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나가는 반이에요. 근데 이제 한 번 정도 돌렸다. 그런데 쌤들 지금 분명히 아닌데 난 안 돌렸는데 지금 여기 처음인데 갑자기 저렇게 얘기를 하면 막 마음이 부담스럽고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예 교육학 처음이신 분들 같은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사항들 어디서라도 한 번씩 들어보셨다 그러면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지금부터 공부를 하실 때는 주요 영역에 대해서 좀 더 힘을 실어서 공부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주요 영역이라고 하는 게 그 자체로 중요해서 주요 영역이 아니라 다른 게 아니죠. 시험에 자주 나오는 영역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좀 더 신경 써서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초반에 보게 되는 교육의 이해라든지 한국 교육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더 빨리 넘어갈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3, 4월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다 그러면 안 되긴 하는데 이제 출제 가능성이나 빈도가 좀 낮은 영역들 같은 경우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중요 영역들 소위 말하는 행정, 그다음에 평가, 과정, 교수 이론 및 공학, 교육 심리 요 영역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추가 자료나 뭐 예시 사례들과 함께 자세히 공부를 하는 시간은 갖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3, 4월 강의를 어렵지 않겠느냐, 심화 강의라서 더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1, 2월이 좀 빠르게라도 다 훑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충분히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었던 반면 3, 4월은 주요 이론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좀 더 어렵더라도 설명이 많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오히려 1, 2월에 좀 막연하게 알고 계셨던 사항들을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할 겁니다. 어차피 하는 공부 즐겁게 재밌게 해봐요. 자, 그렇게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전체 진도는 똑같이 나가기는 할 거예요. 똑같이 나가긴 하는데 똑같이 나가면서 대신 중요한 사항들,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 좀 더 자세히 확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조화 부분 질문 많았는데요. 1, 2월에는 매 챕터 들어갈 때마다 구조화 그림 그리면서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게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3, 4월은 그거는 못합니다. 구조화를 그리고 들어가는 건 못하는데 대신에 우리 그렸던 것과 유사한 구조화 표를 몇 시간 드리게 되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서 이전에 구조하셨던 쌤들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구조화 인출 부지런히 하시면 되는 거고, 경험 없으신 쌤들 같은 경우에도 대략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구나 참고하셔서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 구조화해 보시면서 공부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구조화 테스트 할 거예요. 1, 2월 달에 한번 해보셨죠? 근데 그게 평소에도 늘 잘 하고 계시긴 한데 또 학원에서 같이 시험처럼, 시험은 아니지만 테스트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한 번 더 공부하게 되고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잖아요. 그런 용도로서 중간중간에 구조화 테스트 주요 영역들 중심으로 확인을 할 겁니다. 그리고 늘 그랬던 것처럼 매 강의 형성평가가 있습니다. 오늘은 없죠. 진도 당한 게 없으니까. 오늘만 없고 모든 수업에 형성평가가 있으니까 내일도 형성평가가 있을 겁니다. 보통 수업 시작하는 시점에 형성평가를 보고 풀이를 하고 진행을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1, 2월 달 형성평가보다는 3, 4월 달 형성평가가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물어볼 거니까 복습에서 깊이를 조금만 더 깊게 해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직강의 경우 스터디를 운영을 해요. 인강은 스터디를 제가 짜드리기가 어려워서. 근데 이제 직강 직영상은 스터디 짜드리는데요. 강제는 아닙니다. 강제는 아니고 원하시는 경우 난 스터디를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하는 스터디는 따로 큰 공부를 하는 스터디가 아니라 복습용의 스터디입니다. 나는 내버려두면 누가 옆에서 계속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강제하지 않으면, 구속하지 않으면 뭐 계속해서 흐트러지는 스타일이야. 그런 경우는 스터디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죠. 남의 눈 때문에 저 사람들 보기에 내가 민망하고 부끄러우면 안 되니까 복습을 해와야지. 이런 용도가 가장 큽니다. 가장 크기 때문에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굉장히 좋고,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 꼭 스터디를 해야 되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을 보시고 나는 스터디를 해야 복습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스터디가 생각보다 괜찮아요. 괜찮고 이게 뭐 되게 시간 많이 들어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원하시는 경우 스터디 신청하시면 짜드립니다. 오늘 내일 해서 받을 거예요. 오늘 신청서 좀 이따 한번 돌릴 거고, 그럼 그때 원하시는 쌤들 이름이랑 전공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름이랑 전공 알려주시면 제가 타 전공끼리 짜요. 전공 겹치지 않게 특별히 뭐 우리는 꼭 같이 해야 돼요. 우리는 뭐 너무너무 친한 친구라서 떨어지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러신 분들은 써주시기도 하세요. 두 분 꼭 같이 묶어달라고. 그런 부분들 반영해 드리긴 하는데 이제 가급적이면 다른 전공이랑 같이 공부하는 게 교육학은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른 전공 같이 짜서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 신청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모의고사 있네요. 모의고사는 내일 당장 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수업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첫 주째 항상 모의고사 주죠. 그래서 내일 웃음 표정이 뭐? 이러면서 그죠? 얼굴로 욕을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래서 내일 화요일 날 3번째 시간에 모의고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보시고
다음 주에 이제 첨삭된 결과 받게 되시는데 3, 4월 강의는 모의고사가 2번 있습니다. 좀 이따 일정 확인해 드릴 테니까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모의고사 재밌겠죠? 재밌죠? 자, 모의고사.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오랜만에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이제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사전에 주제 물어보시면 제가 주제 영역들을 미리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선 뭐가 필요할까? 전화번호가 있어야 되겠죠. 제 전화번호가 이미 다들 알고 있는 번호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문자 주십시오. 제가 카카오톡은 이렇게 확인이 좀 늦습니다. 잘 보지 않는 편이라서 늦으니까 가급적 문자로 연락 주시면 제가 주제 영역들 미리 알려드릴 수 있어요. 벌써 많이 물어보셨어요. 벌써 많이 물어보셔서 주말 중에 많이 알려드렸는데 이제 또 오늘 처음 오시는 쌤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내일 갑자기 모의고사 본다 그러면 갑자기 막 부담스럽고 학원 오기 싫고 막 아침에 막 방황하다가 딴 데 가시고 그러시는 경우들이 있으셔가지고 궁금하신 주제 궁금하다고 말씀 주시면 큰 영역 중심으로 해서 어디 보고 오세요라고 알려드리니까 문제 자체를 알려드리는 건 아니니까 훨씬 더 쓰기가 편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바로 문자를 보통 많이 주시죠. 그러면 지금 원래 그러세요. 괜찮아요. 다 그러시는데. 그래서 잘 모르는 주제가 나왔을 때 교재를 보고 답을 쓰는 게 제일 안 좋아요. 그것만큼 의미 없고 쓸모없는 활동이 없습니다. 그것 말고 미리 공부를 좀 해 오시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면서 스스로 인출하면서 글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쓰시면 내가 잘 몰랐던 영역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내게 됩니다. 다음번에 쓸 때는 알고 쓰는 내용이 되는데 보고 쓰시면 정말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공부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전에 2년, 3년 공부하고 이제 3월 달부터 새로 시작하신 분들이야 주제를 알건 모르건 비슷하게 쓰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제 1, 2월 달에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 3월 달부터 또 새로 시작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은 사실 첫 주에 모의고사 본다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주제 미리 물어보시면 쓸 수 있게 알려드릴 테니까 그것 때문에 알려드렸습니다. 그것 말고도 이제 저희가 상담 진행이라든지 그다음에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면 문자 주시면 제가 답을 주제 영역 물어보시는 경우는 빨리 드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질문하신 부분들은 좀 시간이 걸립니다. 답변 드리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조금만 여유 가지고 기다려 주시면 좋겠어요. 그 정도고 그런 사항들이 있고 문 끝없이 괜찮습니다. 정말 많이 주시네요. 자, 그리고 그다음에 직관과 직영상 개인 상담이 있습니다. 개인 상담이 3, 4월 중에 한 번 정도 있을 거예요. 그거 역시 오늘 돌릴 거예요. 자료 돌리면 거기에다가 이제 써주시면 되는데 이제 그건 좀 이따가 돌릴 때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럼 이제 인강쌤들 같은 경우에는 상담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인강쌤들은 제가 직접 대면 상담을 하는 건 사실 좀 어렵고 무리가 있고 모의고사를 저희가 인강쌤들 똑같이 제출하시거든요. 그 기간이 딱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 기간 안에 모의고사 제출하시면 다 첨삭해드립니다. 다 첨삭해드리는데 그거 내시면서 그 시점에 쌤들이 힘든 부분이라든지 상담하고 싶은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써서 보내주시면 거기다가 다시 써서 답변 드리게 되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모의고사 제출하실 때 같이 상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진행되니까 참고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가 있습니다. 네. 그렇고 그다음에 강의 안내에서 교재는 지금 보고 계신 이론서 1, 2월 달이랑 교재가 같습니다. 같은 거 3, 4월 달에도 같이 보고요. 이제 프린트 자료 핸드아웃으로 나가는 것들이 좀 있을 거니까 그거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후 강의 같은 경우에 5, 6월은 기출문풀, 7, 8월은 종합문풀, 9, 10, 11월은 모의고사 이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작년이랑 조금 다른 게 작년에는 화요일 날 오후에 항상 특강이 있었어요. 특강이 있어가지고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1, 2월에는 특강을 안 했었고 이제 3, 4월 같은 경우 필요시 특강을 진행하게 될 예정이기는 한데 아마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담이 많을 것 같아서 상담 일정을 짜는 게 조금 힘들 것 같아서 그 상황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필요한 주제라든지 이슈가 생기면 그 시점에 특강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상이기는 한데 계획이기는 한데 5, 6월 달에는 기출 저희가 문풀 하면서 그 시점에는 아마
그 구조화 특강을 따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 날 끝나고 나면 전체 영역 구조화, 1, 2월 달에 했던 구조화를 다시 한번 짚어서 하는 시점이 한번 올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예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강의 구조 확인을 했고요. 그 정도입니다. 아, 맞아요. 인강쌤들, 모의고사 인강쌤들 제출하실 때 꼭 기한 지켜서 내주셔야 합니다. 제가 뭐 직강도 마찬가지고 인강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 기한 넘겨서 제출하시면 이게 되게 첨삭하기가 힘들어요. 시점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실 첨삭 개수가 되게 많거든요. 직강도 그렇지만 인강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진행을 하는데 넘겨서 제출을 하시게 되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기한 인강쌤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3페이지 보시면 강의 계획이라고 해서 굉장히 뭐 없는 짧은 뭔가가 있죠. 자, 모의고사 일정 안내 드리는 겁니다. 내일 첫 번째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강 기준으로는 내일 이제 모의고사 바로 다 제출하시고 나면 그 다음 주 2주차 수업 월요일 날에 다 그 첨삭된 거 받으실 수 있고요. 인강쌤들은 그 첨삭 기간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4월 16일 화요일 날 2회차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자, 1회차 모의고사는 전체 범위입니다. 교육학 전체 범위가 되고요. 2회차 모의고사는 그 시점에 진도 나간 만큼까지가 범위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직강은 2주차부터 다음 주죠. 다음 주부터 아마 월, 화, 수, 목 중에 상담을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개별 상담 진행 예정입니다. 직강은 그렇게 진행되게 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그 정도에서 강의 안내 했고요. 네. 이제 3월달 같은 경우에 강의 자체가 이제 심화 이론 반이기는 한데, 그래서 1, 2월 달 강의 듣고 3, 4월 달 이어서 진행하신 분들도 상당 부분 있고, 그 다음에 작년, 재작년, 뭐 이전에 공부하셨다가 자, 올해 공부 시작해봐야지. 그럼 보통 1, 2월 달부터 교육학 안 하시는 경우들도 좀 있어요. 하시면 좋은데 손이 가지 않죠. 사실은 공부 시작 자체가 좀 늦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재수 이상 하시는 쌤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3월 달부터 마음 잡고 공부 시작해야지 하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시점 자체가 3월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혀 늦은 시점이 아니고 지금부터 의미 있게 하면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고, 할 것들도 많지만 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성실하게 열심히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3월부터 이제 날씨가 슬슬 풀리잖아요. 근데 벌써 좀 느끼시겠지만 별거 아닌데 조금 따뜻해졌다고 벌써 나른해지고, 공부 또 1월 달부터 하셨던 쌤들 같은 경우에는 별거 아닌데 2달 했다고 벌써 뭐 지겨운 걸, 너무 모든 게 익숙해. 그래서 뭐 약간 지겨워지기도 하고 권태로워지기도 하고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근데 되게 긴 공부고 우리가 길게 보고 스스로랑 싸우면서 해야 되는 공부이기 때문에 항상 긴장감 늦추지 마시고, 그렇다고 막 계속해서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실 필요는 없지만 또 열심히 시작을 해 보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오늘 수업 안내를 조금 해드리면, 그래서 먼저 강의 안내를 했고요. 전화번호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부터 한글 맞춤법 나오는데, 자, 이거는 뭐 매 강의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 2월 달 수업 들으셨던 쌤들은 또 하나, 작년 수업 들으셨던 쌤들은 외울 것 같다 라고, 왜냐면 매 강의마다 하니까 1년 수업 들으시면 최소 한 5번 정도는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나는 맞춤법 마스터야 이러면서 하시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렇게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반부에 가도 맞춤법은 틀리고 뭔가 이상한 실수들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이거는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이제 가볍게 보고 지나가는 부분이니까 오늘도 맞춤법 보고 시작을 할게요. 한글 맞춤법 100제 나와 있는데 다 안 보죠. 100개 다 보면 오늘 하루가 다 갈 거라서 그러지 못하고 6페이지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논술 쓰시면서 흔히 하시게 되는 실수사항들 확인을 하는데요. 6페이지 보면 6번 던과 든의 구분 있습니다. 던은 과거 의미가 있고 선택의 의미는 든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뭐든 이런 식으로 2가지 이상에서 선택을 할 때는 든 써주셔야 되겠죠. 던, 든 구분하는 거 별거 아니죠. 드물게 쓸 일이 있어요. 논술 쓸 때 던든 안 쓸 것 같은데 그래도 가끔은 쓸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거 조심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바로 넘깁니다. 넘겨서 어디로? 8페이지로 넘겨보시면 16번
맞추다, 맞히다. 발음상은 맞히다겠죠? 맞추다 나와있죠? 딴 게 아니라 이거는 평가 영역 우리가 진행을 할 때 정답을 맞힌다라는 표현 때문에 확인을 하는 겁니다. 정답을 맞히는 건 맞히다라고 써야 된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답을 맞히다 이건 사실은 발음상으로도 크게 구분되지 않고 우리가 일상적인 언어 생활에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구분해서 쓰진 않죠. 이렇게 그러진 않지만 우리가 평가 영역에서 정답을 맞힐 확률을 구해보라든지 학생이 정답을 이렇게 맞췄을 경우에 난이도가 얼마냐 변별도가 얼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만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맞히다는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을 맞히는 건 맞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 27번과 28번 고질적인 문제죠. 우리가 답안 쓸 때 가장 고민스럽고 헷갈리는 파트입니다. 28번 먼저 보시면 로서와 로서 나와요. 로서와 로서. 정말 고질적인 문제죠. 로서는 자격, 로서는 수단이나 도구다라고 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로서, 교육자로서 일생을 보내다. 발음상은 사실은 아무도 로서라고 발음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으로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학생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서 사실은 로서가 구분이 안 돼요. 발음상으로는 구분이 안 돼서 더 많이 틀리게 쓰시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용어인데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자격. 우리가 교사로서 바람직한 행동 이런 거 얘기를 할 때는 교사라는 자격을 가지고 봤을 때 그런 일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자격의 의미가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때는 로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로서 쓰는 것들은 사례들을 보게 되면 교사로서 혹은 학생으로서 뭐 이제 교육자로서 이런 식의 명칭을 쓸 때 표현을 쓸 때 주로 나오는 표현들이니까 조심해서 쓰시면 좋겠고 로서는 수단이나 도구입니다. 무엇을 가지고라는 의미로 대체가 될 수 있겠죠. 도끼로서 나무를 찍다, 칼로서 과일을 깎다. 그렇죠. 다르죠. 앞에 있었던 자격과 달리 수단이나 도구의 의미가 들어갑니다. 때문에 이 로서 같은 경우에는 썰을 뺐을 때 말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칼로써 과일을 깎다. 칼로 과일을 깎다. 말이 되죠. 사실은 썰을 뺐을 때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로서가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빼보세요. 서나 썰을 뺐을 때 말이 되면 빼고 쓰세요. 제일 안전합니다. 근데 이제 빼도 말이 되니까 써지 써. 이런 식으로 해서 굳이 썰을 거기에다가 쓰시면 밤에 잠이 안 올 거예요. 찝찝해가지고 1점. 이런 식으로 해서 1점 생각보다 큽니다. 그 맞춤법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전체 점수에서 맞춤법이나 표현상의 이슈가 2점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 내가 어디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점수가 1점 정도가 빠졌다. 거기에서 빠졌을 가능성도 제법 있습니다. 그건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썰을 빼보시고 말이 되면 썰을 빼서 쓰시고 아무리 생각해도 선지 헷갈린 시점이 오면 안 쓰시면 돼요. 굳이 로서나 로서를 쓰지 않아도 우리는 분량 제한이 없기 때문에 풀어서 좀 쓰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편안하게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찝찝한 게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건 답안 연습하실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론의 세부 절차나 세부 키워드들을 정확하게 외워서 답을 쓴다고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조금 틀렸어요. 그러니까 표현상의 이슈가 있어서 약간 다르게 쓰시거나 단계 명칭을 조금 다르게 쓰셔서 틀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 틀리거나 맞았다고 체크가 돼 있을 때 쌤들이 되게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게 실제로 시험장 가서 이렇게 써도 되냐고 이렇게 약간 틀리는 거 괜찮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안 틀려야 돼요. 안 틀리도록 연습을 하시는 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시건 형성평가를 보시건 선생님 답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이것도 맞는 건가요? 라고 고민을 하실 그 시간에 정확하게 다시 외우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훨씬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찝찝함을 최소화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시험 공부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맞춤법이든 표현이든 명칭 암기든 실수 없이 하도록 1년 동안 노력을 해보고요. 자, 거기에서 확장이 된 게 27번에 나오는 함으로서와 함으로의 구분입니다. 여기 보면 받침이 살아있는 함으로가 있고 받침이 살아있지 않은 함으로가 있죠. 의미상 이 함으로 같은 경우는 함으로써 수단이나 도구라는 의미의 뭐뭐로서가 붙었던 말에서 써가 생략된 거거든요. 그래서 의미상 보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받침이 살아있는 함으로서는 뭐뭐 하기 때문에 뭐뭐 하는 것을 통해서
때문에가 아니라 무엇 하는 것을 통해서 수단이나 도구의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는 열심히 공부함으로써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한다. 무슨 뜻입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수단으로 하여서 그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한다. 수단이나 도구의 의미가 들어갔을 땐 받침이 살아있고요. 나에 나와 있는 그는 부지런함으로 잘 산다 같은 경우에는 이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하기 때문에 잘 산다. 네,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이게 헷갈리면 지금처럼 얘기하면 돼요. 부지런하기 때문에 잘 산다 라고 쓰시면 되지, 부지런함으로? 함으로? 고민을 해서 또 역시 밤에 잠이 안 오면 안 되겠죠. 그러지 마시고 부지런하기 때문에 잘 산다, 이렇게 좀 편안하게 풀어서 써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로서는 잘 쓰고도 마음이 되게 찝찝한 표현이니까 이후로도 조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2페이지를 쭉 넘기시면 45번에 바람과 바램 나옵니다. 요새 이 표현과 관련돼가지고 뭐 이렇게 미디어나 이런 데서 워낙 약간 신경질적이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예민하게 많이 반응을 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그 밑에 별표, 당구장 표시 보시면, 그러나 다음 뒤에서 보듯이 바라요는 아주 어색한 어형이다. 우리 경제가 빨리 회복되길 바라요. 근데 이렇게 쓰잖아요. 지금 이렇게 쓰긴 하는데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 말에서 잘 안 쓰이게 된 이상한 표현은 맞다. 원칙적으로는 바라요가 맞는데 이상한 표현은 맞다라고 국립국어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들은 실제로 글을 쓸 때는 안 쓰시는 게 좋고, 바라요든 바래요든, 바래요는 틀렸고 바라요는 어색하니까 안 쓰시는 게 좋고, 우리가 이제 명사형으로 썼을 때는 이제 바람이냐 바램이냐, 바람은 맞다, 바람으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쓸 일이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이게 쓸 일이 있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우리 글래서 현실치료 요법 보게 되면 WDP라고 하는 모형 절차 나오는데 첫 번째 단계 바람의 확인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바람 확인을 해야 되는 거니까 바람으로 써주시면 좋겠고요. 47번에 다르다 틀리다, 이거야 뭐 이제는 다들 틀리지 않고 잘 쓰시는 표현 중에 하나죠. 다르다, 같지 않다, 틀리다, 맞지 않다. 내용 자체가 틀렸다, 옳지 않다. 이거는 우리가 보통 언어생활, 일상적인 언어생활에 있어서도 워낙 많이 틀리는 표현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겁니다. 그 정도입니다. 추가로 나와 있는 사항들은 쌤들이 평소에 언어생활 하실 때 도움이 되는 표현들이니까 참고해서 봐두시고, 20페이지 저희가 1, 2월에는 짧은 글 쓰기 자료를 따로 드렸습니다. 이것저것 고민하지 마시고 거기에 있는 거 한두 개만 쓰세요 해서 가이드를 드리면서 1, 2월 달에는 좀 더 자세한 가이드를 드렸던 거고요. 3, 4월부터는 그렇게까지는 이제 안 해도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따로 그 문제, 답안 쓰시는 부분들, 풀이자료, 참고자료 이런 부분을 따로 안 드리고 주제만 드립니다. 주제만 드리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가이드 다시 한번 드리면, 자, 이게 딴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짧은 글 쓰기 연습을 꾸준히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답으로 써내야 되는 게 논술이기 때문에 글 쓰기 연습은 조금씩은 필요하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는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선생님들이 앞으로도 되게 주의해서 마음속에 깊이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게, 1, 2월달, 3, 4월달쯤 되면 특히 5, 6월까지도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긴 하지만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자기가 글을 못 쓴다는 거예요. 저는 내용은 어떻게든 하겠는데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글을 너무 못 써서, 글 쓰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논술이 너무 걱정이에요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틀렸어요. 우리가 논술을 못 쓰는 이유는 몰라서 못 쓰는 거예요. 글을 못 써서 못 쓰는 게 아니라 쓸 게 없어서 못 쓰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진리예요. 그냥 9월달, 10월달이 되면 다 똑같은 상태가 돼요. 똑같은 상태가 돼서 어떻게든 다들 쓰기는 쓰는데 내용이 틀려요. 내용이 틀리고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장 힘든 거지, 나 다 아는데, 내용은 다 아는데 글을 못 쓴다고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글쓰기 연습을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글쓰기에 대해서 너무 큰 부담을 가지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논술에서, 교육학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겠는 글을 쓰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누가 읽어도예요. 누가 읽어도. 어떤 사람이 읽어도. 내용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는 사람이 읽어도, 혹은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게끔 쓰는 글이 제일 좋은 글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쓴 글들에 대한 약간 환상이라고 하는 게 되게 어렵게 멋지게
잘 쓴 글들 있잖아요. 대학교 교재 같은 글들. 우리가 전공 책이라든지 교육학 그 이론서들 보게 되면 막 교육 철학 책이라든지 교육 과정 책이라든지 그런 책들. 근데 그런 책들 집에 들고 가서 그 전공하지 않은 동생한테 읽어보라고 하거나 아니면 엄마한테 아빠한테 읽어보라고 했을 때 내용 전문성이 없으신 분들이 읽었을 때 바로 잘 읽힙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2번, 3번, 4번 읽어야 무슨 말인지 안단 말이에요. 우리도 사실 전공책 읽을 때 뭐라는 거야, 미친 것 같아 이러면서 막 여러 번 읽잖아요. 근데 그런 글들은 진짜 전문서적이에요. 전문서적. 전문적인 지식 탐구를 위한 전문 서적인 거고 우리가 쓰는 글은 그런 수준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채점 상황이 전문가들이 채점을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멋지게 잘 쓰는 글이 결코 좋은 글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읽어도 쉽게 읽힐 수 있는 글은 조금은 단순할 필요가 있고 내가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글 쓰는 연습을 짧은 글 쓰기를 통해서 이제 상반기에 좀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1, 2월 달부터 했던 것들을 3, 4월 정도까지는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고 5월 달 즈음부터는 그 연습을 빼도 됩니다. 사실은 짧은 글쓰기 연습에서 좀 빠지시고 그다음에 문제 자체를 좀 푸는 연습 자체를 더 많이 하시게 될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되는데 이제 그걸 유지하게 되는 3, 4월 보시면 여기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의 필요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내가 글을 쓰고 싶다. 그럼 여기 있는 것처럼 뭐 2가지로 구분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런 게 있고 다음으로 이런 게 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요구사항에 대해서 나열하는 글을 쓰는 연습을 꾸준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을 쓸 때 목적은 비문이 아니게 주어, 서술어, 일치하는 글을 쓰시고 요구사항 자체가 명백하게 명확하게 보이는 단순하고 간략한 글을 쓰는 걸 목적으로 삼아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1, 2월에 그랬던 것처럼 일주일에 1-2개 정도씩 꾸준히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전에 시험 경험 좀 있으시고 작년 시험 기준으로도 나는 작년에 한 14점 언저리가 나왔어. 그 정도는 나왔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 생략하고 가셔도 돼요. 글쓰기에 큰 문제는 없으신 경우들이기 때문에 그 대신에 오히려 키워드 암기 쪽에 좀 더 힘을 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조금 처음 시작하셨고 글쓰기가 여전히 부담스러우신 경우에는 요 정도만 유지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 해당 시기에 공부한 사항을 주제로 삼아서 가급적이면 교재를 참고하지 않고 완결된 문장으로 쓸 것. 개조식으로 키워드 나열하는 건 글쓰기 연습 아닙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알고 있는 키워드 자체를 문장화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문장을 꼭 쓰셔야 되고 20분 안에 완성하라 그러는데 이거는 총 시간이 20분인 것이고 한 단락 자체를 쓰시는 연습은 여기 있는 것처럼 6분에서 7분 정도. 작성 시간 자체는 꼭 시간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짧은 글쓰기 하시면서 1, 2월 달에 시간 안 정하고 그냥 잘 써질 때까지 쓰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안 돼요. 저희가 1, 2월 달에도 2회차 모의고사 보시면서 많이 나왔던 얘기가 생각보다 시간이 모자란다. 다 쓰려고 그랬는데 되게 빡빡하다. 쓸 게 너무 많다. 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단락 쓸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실제 시험에서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6분, 7분이 맥시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단락 쓰는 연습 자체도 그 시간에 익숙해지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타이머 딱 맞춰놓고 6분 동안 내가 다 쓰겠다. 7분 동안 최소한 다 쓰겠다.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하시고 다시 읽어보고 고치고 혹시 너무 마음에 안 들면 새로 쓰는 시간까지 더해가지고 20분 안에 한번 완성을 해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한 단락 쓰시는 것 자체는 6분이나 7분 정도 안에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글을 쓰는 목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 내용, 원했던 내용 자체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주의할 것. 표현상의 화려함, 미사여구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 명확하게 드러나는 길. 특징 2가지를 쓰세요. 라고 하면 정말 특징 2가지가 첫째 둘째 이런 식으로 확 드러날 수 있도록 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잘 썼다, 못 썼다 보다는 꾸준히 쓰시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 스터디 하실 때 이거 글쓰기 확인들 많이 하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스터디에서 봐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스터디에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더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쓰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부담 가지지 마시고 쓰실 때는 연필이나 샤프로 쓰지 마시고 꼭 까만색 볼펜으로 쓰시면 좋겠어요. 고칠 때는 화이트 쓰지 마시고 원칙대로 2줄을 쫙 긋고 고치는 연습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트에다가 이제 쓰시면 되는데 이제 1, 2월 달엔 자료 드렸으니까 그렇지만 노트도 제발 두꺼운 거 사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집에 노는 거 있으면 쓰셔도 되는데 전 두꺼우면 일단 들고 다니기 무겁잖아요. 무겁고 두꺼우면 앞에 한 몇 장만 쓰고 나면 되게 마음에 부담스럽고 열심히 안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많이 추천해 드리는 게 중고생 노트 있죠. 중학생, 고등학생들 쓰는 얇은 노트. 아니면 동생들이 어리면 초등학생 노트도 괜찮아요.
3학년 이상 노트, 칸 있는 거 말고 줄만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노트 얇은 거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한 페이지의 주제 하나예요. 또 아깝다고 거기다가 2개씩 쓰시는 분들 있고 막 3개씩 쓰시는 분들 있거든요. 어차피 다 안 쓸 거면서. 어차피 다 안 쓰고 다 못 쓰고 버릴 거면서. 그러지 마시고 한 페이지에 하나씩만 쓰시고 넘어가세요. 이렇게 하면서 분량 자체는 중고생 노트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6줄? 그 정도 안팎으로 쓰시면 됩니다. 더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적게 쓰시는 건 문제가 없어요. 많이 쓰시는 게 문제지. 실제 우리가 써야 되는 글 자체가 긴 건 별로 좋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내일 모의고사 볼 때 다시 한번 가볍게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실제로 쓰게 되는 교육학 논술 시험 같은 경우에 분량에 대한 부담은 안 가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많이 쓰겠다고 생각하시면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요. 요구사항 위주로 간단간단하게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 다 안 채워도 되니까 2장을 주지만 그 2장을 절대 다 안 채워도 되고 한 장만 쓰셔도 상관없어요. 정말 실제로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담 버리고 요구사항 위주로 써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21페이지부터 보시면 영역별로 쌤들이 짧은 글쓰기 하기 좋은 주제를 다 모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아뒀기 때문에 그 시점에 따라서 나 마음에 드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써야지 생각하고 쓰셔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장학까지 다 장학이란다. 행정까지 다 넣어놨죠. 보시고 확인하시면 되고. 근데 그것 말고도 지금 중간에 뭐가 있긴 하지만 27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 있는 거에 추가로 또 글쓰기 주제도 계속 나갈 거예요. 절대로 다 안 쓰셔도 되고요. 마음에 드시는 걸로 해서 쓸 수 있을 것 같다 생각되는 거 주당 1-2개 정도씩만 쓰시면 되니까 절대 2개 이상 쓰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거 다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노트에다 이걸 다 쓰시더라고요. 제목을 순서대로 다 써놓고 언젠간 다 쓸 거예요. 그래서 막 쓰시는데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전공하세요. 그 시간 있으면. 전공하시고 주당 1-2개만 마음에 드는 거 쉬운 거 고르셔도 상관없어요. 정말 쉬운 거 골라서 이거 써야지 아니면 어려운 거 골라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마음에 드시는 거 골라서 쓰십시오. 자, 그리고 3, 4월에는 추가로 나가는 자료가 25페이지 보시면 요거는 이제 챕터별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챕터별로 제1장 교육의 이해, 우리 오늘 교육의 이해 나갈 거니까 주요 개념들을 줄글로 정리한 단락 자료들 하나씩 드릴 겁니다. 단락 자료를 드릴 건데 이거는 그 해당 영역 복습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서 공부했던 내용들이거든요. 수업 시간에 공부하게 되는 내용들인데 내가 알고 있었던 키워드들을 이런 줄글 느낌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겠구나 읽어보시면 좋겠고 주요 영역들 같은 경우는 이런 방식으로 쓰면 되겠네. 좀 이렇게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겁니다. 읽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공부하시거나 그러신다는 느낌보다는 한 챕터 끝났을 때 한번 읽는 느낌으로 맞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 익숙해지시는 게 중요하니까 드렸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보시면 연습 문제가 하나 있죠. 숙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숙제. 저희 수업은 되게 귀찮아요. 그쵸. 이것저것 막 이것도 하세요. 근데 막 그렇게 검사까지는 잘 하진 않으니까. 검사까지 잘 하진 않는데 예전에 노트 검사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짧은 글쓰기 노트 걷어가지고 검사하고 그러긴 했는데 잘 안 찾아가셔가지고. 내고 나면 막 됐어. 다시는 안 볼 거야. 이러고 안 찾아가시고 막 그러셔가지고 그건 요새는 잘 안 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공부는 귀찮게 해야 돼요. 귀찮게 해야 돼가지고 연습 문제는 오늘 수업 듣고 나서 집에 가셔서 줄글로 안 써보셔도 돼요. 키워드만 이렇게 이런 거 쓸 수 있겠지. 이런 느낌으로 정리하면 좋겠지. 이렇게 하시라고 드리는 거니까 이제 매 시간 확인을 할 겁니다. 보통 이제 기출 중에서 의미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좀 연습하는 느낌으로 볼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본격적으로 하는 게 5, 6월 달이거든요. 5, 6월 달에 하는데 지금은 영역별로 1-2개씩 가볍게 확인을 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재밌죠? 숨 차요. 그죠? 예. 단지 수업 안내만 했을 뿐인데.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받으셨던 연간 계획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뭔가 자꾸 우리가 오늘 시작하는 날이라서 이것저것 얘기할 게 많은데 오늘 또 받으셨던 자료 중에 보면 교육의 이해 표자료 이렇게 양쪽으로 되는 표자료 한국교육사 표자료가 있죠. 요게 구조화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구조화 자료. 제가 수업 초반에 이렇게 쭉 크게 넓게도 그려드리긴 했지만 그걸 표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느낌으로 나오니까 구조화 이전에 안 하셨던 쌤들 약하셨던 분들 요 표 보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또 1, 2월 달에 구조 열심히 하셨던 쌤들 같은 경우에는 인출하는 용도로 이 구조 안에 세부적으로 어떤 게 들어갈 수 있을까 정리하는 용도로도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들어가야죠. 저희는 보통
1시간 하고 좀 쉬고 1시간 하고 좀 쉬고 해서 전체 시간을 4타임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대략 예측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항상 지켜지진 않아요. 그래서 쉬는 시간이나 이런 분류가 조금 지멋대로이긴 한데 일단은 보통 3번은 쉰다 생각하시면 조금 견디기가 쉬우시겠죠? 아닌가요? 자, 이렇게 해서 수업 안내 했고 이제 교육학 시작하겠습니다. 자, 교재 상권 보시면 돼요. 교재 상권 보시면 되는데 자, 먼저 지금 초반에 보면 논술의 이해라고 해서 논술, 서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사항부터 정리가 되어 있죠. 또 오랜만이니까 또 내일 모의고사를 봐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몇 가지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12페이지 교육학 논술의 목적, 그 다음에 13페이지 교육학 논술의 평가 요소 나와 있네요. 자, 교육학 논술의 평가 요소, 우리가 교육학 논술을 쓸 때 어떤 부분들에 신경을 써서 우리가 논술을 써야 되는지, 교육학 지식을 평가한다, 비판적 문제 인식 능력을 평가한다, 이론의 활용 능력을 확인한다, 자, 글쓰기 능력을 통한 사고력을 평가한다. 이 4가지가 결국은 이제 논술 시험으로 바뀌게 되었을 때 시험 자체가 의도하고 목표하는 방향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육학 지식 물어보는 사항들이 결국은 우리가 답으로 써야 되는 사항들이 대부분의 것들이 다 그 교육학 내용들에 해당을 하는 거죠. 근데 그냥 객관식 시험처럼 정확한 걸 찾아라, 단계가 뭔지 찾아라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문제가 되는 구체적인 문제 상황을 제시를 해주고 그 상황 안에서 이론을 찾게 하거나 아니면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들을 활용해서 문제 해결책을 제시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첫 번째로 정확한 교육학 지식 그리고 두 번째로 문제 요구 사항, 그다음에 문제 상황에 부합하는 서술이나 문제 해결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글쓰기. 요 3가지가 결국은 논술, 서술에 있어서 우리가 좀 신경을 쓰고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주요 사항들이 되는데 이거는 문제가 없죠. 정확한 교육학 지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정확한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를 해서 공부해 두시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외워야 되는 키워드들이 많죠. 키워드 암기.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들은 있어요. 다 외워야 되나요? 이 키워드들을 다 외워야 되나요? 키워드가 똑같진 않지만 풀어서 썼을 때 그게 말이 되게 맞는 말로 쓰면 안 되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써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일 안전한 건 키워드를 정확하게 쓰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부연을 하는 게 제일 안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학 논술 준비를 할 때 결국은 안전한 서술이 제일 의미 있고 중요해요. 쓰고 나서도 찝찝하면 진짜 시험 보고 와서 밤에 잠이 안 오잖아요. 그것만 이러면서 되게 계속 뒤져보게 되고 안 그러면 막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고 막 욕하고 갑자기 벽에다 대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키워드 암기와 이것과 관련된 부연 설명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이해. 자,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쌤들이 잘 못하시는 게 이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데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 요구사항 그리고 문제 상황에 부합하는 거. 그러니까 요구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는 것들을 문제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구조화해서 서술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작년 시험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그냥 키워드를 암기했다고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키워드를 암기하고 있을 때 문제 요구하는 사항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조화시켜서 말이 되게 서술을 하는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얘는 문제풀이 그리고 모의고사 연습을 통해서 실제로 길러질 수 있는 능력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자연스럽게 서술해 낼 수 있는 글쓰기 능력이 필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확하고 간결한 서술이 필요합니다. 누가 봐도. 내용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빠르게 훑어봐도 요구하는 사항이 명확하게 들어올 수 있는 글을 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런 구조로 우리가 교육학 논술이 주요 사항들을 평가하고자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글을 쓸 때도 기본적으로 쌤들이 원칙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은 게 이제 시간 배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문제 분석을 하고 개요를 짜는 거 언제? 맥시멈 15분까지 짜주시면 됩니다. 맥시멈 15분입니다. 빨리 짜시는 분들은 10분 정도 느낌으로도 짜세요. 근데 맥시멈 15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각 단락 쓰기 본문을 실제로 쓰는 거죠. 이게 이제 실제로 한 40분 정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35분에서 이제 40분 정도를 소요를 하실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퇴고를 한 5분 정도 하시면 좋은데 이것도 거의 맥시멈이라고 보시면 돼요. 퇴고를 되게 빨리 쓰신 분들이 있어요. 글 자체를 되게 빨리 쓰셔가지고 한 40분 정도 되는데 다 쓰고 20분 정도가 남는 경우들이 있어요. 별로 좋지 않아요. 글을 빨리 썼다고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20분이나 남았으면 원래 제대로 글을 쓰기 위해서 썼어야 되는 시간 자체를 제대로 쓰지 않고 날렸다라는 사실은 좀 소홀하게 글을 쓰고 그다음에 20분이 남으면 되게 사실은 할 게 없고 불안해요. 남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거고 다시 읽어보고 고친 부분이 보여도 다시 고치기도 시간이 굉장히 애매한 시간들이 돼버리기 때문에 보통은 5분 정도 나오면 가장 이상적인 시간 구조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글을 쓰실 때 혹시 몰라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다들 잘 쓰시겠지만 혹시 몰라서 한 번만 더 글 쓰는 기본적인 구조 정리를 해보게 되면 개요를 짜십니다. 개요 짜기 어떻게 하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개요 짜기는 꼭 그림으로 그리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되게 급하면 근데 실제로 시험장에 가도 초안지를 따로 주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마음껏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 안 쓰시고 문제지에다가 옆에 구석구석에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익숙하시고 괜찮으면 그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초반에는 따로 개요짜기를 표로 연습을 하고 그림으로 연습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해요. 그래서 개요짜기를 할 때 먼저 서론 이렇게 써놓고 그다음에 본론. 우리가 본론이 보통 4단락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 배점 단위로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단락, 두 단락, 그 다음에 이제 3단락, 4단락. 이건 이제 편의상 작게 한 거고 똑같은 크기로 정리를 하고 결론. 이렇게 짜시면 돼요. 자, 개요 짜기의 순서는 본론이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서론을 두 번째, 결론을 세 번째 쓰시면 됩니다. 가끔 보면 개요 짤 때 서론부터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못 써요. 글을 쓸 때 서론부터 쓰려 그러면 글 전체 구조가 안 잡힙니다. 본문 내용을 다 짜고 나면 서론 개요를 짜실 수 있고 결론 개요를 짜실 수 있고 시간이 급하면 여기까지만 개요를 짜시고 글은 바로 서론부터 답안지에다가 쓰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자, 본문 순서대로 짜보게 되면 문제 요구사항이 있을 거예요. 요구사항의 명칭이나 개수 같은 게 있으면 가급적 써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에다가 뭐뭐뭐의 개념 쓰라 그러면 개념 쓰라 그랬지. 그 다음에 뭐뭐의 특징 2가지를 쓰라 그랬으면 숫자를 쓰셔야 돼요. 여기에다가. 생각보다 놓쳐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중요 사항들을 놓쳐서 실수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징 2가지 꼭 숫자를 2가지라고 쓰시고 옆에다가 칸도 2개를 그려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실수를 하지 않고 놓치지 않습니다. 2가지 딴딴 그렇지 2가지 쓰면 이거 써야 되겠네. 그 다음에 주제 논의 부분이 들어가요. 그리고 시험 형식이 바뀌어가지고 주제 논의 꼭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제 논의 얘기를 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단락에도 요구사항 그 다음에 뭐 쓰라 그랬으면 이렇게 해놓고 주제 논의. 딴 거보다 이런 내가 써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표를 그리고 그림을 그려서 구조화를 해 두셔야만 내가 아는데 실수로 놓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개요 짜기를 다 하시잖아요. 바로 글을 쓰시면 안 돼요. 퇴고를 하셔야 돼요. 개요 짜기 퇴고는 문제랑 개요를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내가 놓친 게 없는지 잘못 이해한 건 없는지. 생각보다 굉장히 잘못된 길로 많이 가십니다. 근데 그걸 잘 못 찾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막 글을 다 쓰고 나서 5분 남았는데 미쳤나 봐. 다른 걸 썼어. 하시게 되면 그때 고치려면 너무너무 마음이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요 짜기를 하고 나셔서 바로 퇴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론 쓰실 때는 서론의 형식은 뭐였습니까? 주제, 논의의 필요성으로 도입 문장 제시를 해준다.
주제는 항상 제시를 하잖아요. 문제가 제시를 하니까 이 주제가 왜 의미가 있는지 결국은 중요성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얘가 이러이러해서 중요해요. 이러이러해서 의미가 있어요. 지금 교육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써주시고, 그래서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이러저러한 문제사항들을 이 주제 중심으로 논의를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구체적 문제 제시. 그리고 결론 쓰실 때는 이제 본문 짜고 서론에서 써야 될 내용들 대충 정하고 나면 결론 부분에서는 전체 내용을 요약해 주는 거예요. 요약은 너무 길게 하지 않습니다. 주제 중심으로 논의사항, 구체적인 영역들, 이런 것들을 얘기했다. 한두 문장으로 끝내야 돼요. 요약이 본문에 썼던 걸 거의 그대로 다시 쓰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10줄 이상 길게 나오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안 돼요. 그건 뭔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한두 문장. 길어야 3문장을 넘지 않도록 간단하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재현. 이러저러한 노력을 하면 좋겠어요. 결국 누가? 교사가 이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교가 이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좀 더 큰 주제는 우리 교육 전체가 이러저러한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걸로 결국은 마무리를 하시면 큰 무리 없이 마무리하실 수 있어요. 서론 결론 외워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 주제가 지금 나오는 주제 영역들이 항상 다른 것들이 출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외워서 쓰시게 되면 잘 안 맞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시간인데 졸리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쵸? 큰일이네. 힘내시고. 자, 그래서 요런 구조로 서술해 주시면 되겠고, 작년 시험 문제를 슬쩍 이제 좀 넘겨보고 지나갈 텐데요. 어떤 부분들을 지금 살펴봐야 하는지. 자, 보시면 작년 문제 어려웠다는 평이 많았던 작년 문제죠. 다음은 땡땡학교 김 교사가 모두활동 수업 후 성찰한 내용을 기록한 메모다. 메모를 읽고 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의 반성적 실천 5 주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수업 개선을 위한 반성적 실천이라는 주제로 학습자에 대한 이해,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평가 도구의 제작, 교사의 지도성에 대한 내용을 구성 요소로 해서 논의를 해라. 문제, 가끔 보면 처음 준비하신 분들 중에 문제만 읽고 답을 썼다, 또는 배점만 보고 답을 썼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문제도 읽고, 제시문도 읽고, 배점도 다 보셔야 되겠죠. 근데 이 문제를 보시면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큰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의 반성적 실천이 주제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결국 저 윗부분에 나오게 되는 중요성, 주제 논의의 필요성이라고 했을 때 요 부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수업 개선, 이걸 하기 위해서 교사의 반성적 실천, 이게 왜 중요하냐에 대해서 쓰라는 거예요. 중요성. 그럼 이게 도입 문장이 돼요. 수업 개선 할 필요 있어요? 해야죠. 항상 더 좋은 수업을 위해서 교사가 노력을 해야 되죠. 수업을 개선해서 더 좋은 수업을 학생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게 되면 어떤 장점들이 있습니까? 학생들이 더 열심히 공부를 할 거고, 더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거고, 그 결과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도 올라가게 될 거고, 우리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도 올라가게 될 거고, 우리 교육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어려운 걸 쓰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업 개선을 통해서 우리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고 학생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다룬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 그런데 이 수업 개선에 있어서 교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교사가 스스로 반성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항들을 알아보는 게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 이 문장이 주제 논의의 필요성 첫 번째 도입 문장이 되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걸 외워서 쓰시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문제에서 제시해 준 주제가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하고 왜 타당한지에 대해서 한두 문장 써주시게 되면 그게 도입 문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문제를 보시면 학생 이해, 그다음에 교육과정 제작, 평가 도구의 제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체적인 논의 사항들이 하나하나 나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에서는 구체적 문제를 제시를 할 때는 교사, 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의 반성적 실천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학생의 이해, 교육과정의 구성 편성, 평가 도구의 제작, 교사의 지도성 이러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그럼 그게 서론이에요. 그렇게 써주시는 게 제일 깔끔한 글이 되는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서론에 그 문제에 있는 말들을 그대로 써도 되느냐? 괜찮아요. 그대로 쓰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 영역을 좀 더 구체화해서
그 지금 학생에 대한 이해라는 부분을 교육 심리라고 얘기를 해주셔도 괜찮고, 그다음에 교육 과정의 편성과 운영, 교육 과정 영역, 그다음에 평가 도구의 제작이었으니까 교육 평가 영역, 그다음에 교사 지도성이니까 교육 행정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큰 영역으로 써주셔도 괜찮고, 문제에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표현을 그대로 써서 서술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배점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제 작년 시험이 많이 보이게 되는 특징인데 그 요구하는 사항이 되게 많아졌다. 우리가 1, 2월 달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쌤들이 그런가 보지, 많아졌나 보지 이렇게 되게 남의 일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두 번째 모의고사에서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연습을 해보니까 진짜 많네. 왜 이렇게까지 구질구질하게 나눠서 물어보는 걸까? 채점 편의성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시험이 달라지는 게 초반에는 문제가 커요. 커서 뭘 요구하는 걸까? 정말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적확한 답은 뭘까? 추측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점점 최근에 오면 올수록 작아지고 영역 자체가 작아지고 좀 키워드 하나하나를 딱딱 물어보게 되는 문제들을 보이게 되는 이유가 채점이 힘들어서. 애매한 부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줄이기 위해서 점점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다중지능 이론 관점에서 공통, 강점 지능을 써서 명칭과 개념을 쓰고 개별 과제, 과제가 적절한 이유를 각각 한 가지씩 제시를 해라 라고 해서 이제 그 채점, 배점 자체가 보일 수 있는 기준을 확실히 정리를 해주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확한 교육학 지식이 필요하고 문제 상황에 맞게끔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 문제에서도 지금 강점 지능을 찾는 것 자체는 내가 알고 있는 이론적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능의 명칭을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그 지능의 명칭과 제시문 사례를 연결해서 찾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약간은 활용 능력이 필요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게 중요한 게 C 학생한테 제공할 수 있는 개별 과제와 그 과제가 적절한 이유를 써라. 얘는 정답이 없는 문제예요. 정답이 없고 요 문제 상황, 문제 요구사항, 문제 상황에 근거를 해서 말이 되도록 타당한 그 교수 방법이나 과제를 제시를 하면 되는 항목이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쌤들이 많이도 고민을 하시는 게 나 이거 안 외웠는데 이런 경우에 어떤 과제를 제시를 하라는 걸 내가 배우지 않았고 외우지 않아서 모른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여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 내적 지능이 강한 학생이었는데 자신의 상황이라든지 진행되는 과정들에 대해서 스스로 깊이 성찰할 수 있고 반성적 사고를 할 수 있는 학생들한테는 어떤 과제가 의미 있고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교수 이론이라든지 하면서 다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쓰시면 돼요. 어느 하나만 정답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방향에 맞는 것들을 쓰시게 되면 다 답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었죠. 두 번째 사례도 마찬가지인데 기회의 원리나 만족의 원리는 외워서 쓰는 것이긴 했었지만 잠재적 교육과정의 개념을 써라.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 개념에 근거해서 김 교사가 말하는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 예를 제시해라. 근데 많은 쌤들이 어떻게 접근을 했느냐 하면 잠재적 교육 과정이네. 잠재적 교육 과정이 예를 쓰면 되겠네. 내가 외워서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특정 선생님이 싫어지면서 그 특정 교과도 싫어지게 되었다. 수업에 대한 싫은 걸 느끼게 되었다. 욕설을 배우게 되었다. 이런 부분들을 쓰거나 아니면 사회성이 증진되게 되었다. 내가 외워서 알고 있는 잠재적 교육 과정의 사례를 많이 쓰셨던 거예요. 근데 문제 상황에 맞지 않는 답을 쓰게 되면 그거 아마 점수를 다 뺀 것 같거든요. 뺀 것 같아서 요 문제 상황을 보게 되면 모둠 활동을 할 때 그 모둠 활동을 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잠재적 교육 과정의 사례를 쓰는 거였던 거예요. 그럼 문제 상황에 적확하게 들어맞는 답을 써야만 점수가 인정되는 사례였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쓰거나 문제를 이해를 하거나 답안을 구성하실 때도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구사항, 정확한 키워드 강조했었지만, 근데 우리 연습할 때도 그런 부분들 이제 고려해서 접근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연습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의 사항들을 얘기를 하고 나면 주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요 주제 논의 같은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걸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서 썼던 내용과 위에서 제시가 돼 있었던 교사의 그 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의 반성적 실천을 연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영역, 첫 번째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가드너 이론이었었잖아요. 가드너의 지능 이론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교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수업 개선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연결을 해서 한 문장 정도 마지막에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도 정답은 없어요. 어떤 말을 써야만, 어떤 내용, 어떤 키워드를 써야만 답으로 인정받는다. 이런 그 조건 자체는 없지만 그 키워드 자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내가 썼던 내용과 큰 주제 사이에 연계를 하는 그 연계 활동은 꼭 필요하다. 그런 것들만 지켜주시면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희가 모의고사 연습을 하게 될 텐데 이제 그때 한 번 더 연습을 하시면서 이런 느낌으로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기출문제 쭉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기출문제는 실제로는 저희가 5, 6월 달에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정리를 하게 될 텐데요. 일단 교재에는 미리 넣어놨으니까 쌤들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셔서 저희가 도입은 끝났고요. 두 번째 시간부터 즐거운 교육의 이해 들어갈 예정이니까 잠깐 쉬셨다가 뵙도록 하겠습니다.